이승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렵게 두 분 모셔놓고 한 15분 하고 끝내기는 아깝잖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한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시 20분까지 제가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이가 오늘 그걸 가지고서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예. 예, 원영수 변호사. 아니 그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엄밀히 말해서 공정수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본인이 뭘 그 공정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걸 한다는 건지 뭐 수사지휘권도 없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 관련한 공정수사와 관련한 게 아닌데 내부 규칙에 불과한 걸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사건의 실체하고 관련도 있지 않은 걸 그걸 가지고 뭐 본인이 사과한다는 거 제가 뭐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네. 검찰보고 사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 3조에 이제 쭉 이제 그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예요. 그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형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그 공무와 공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보고해라 네. 그런 거고 뭐 모든 사건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또 보고를 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검찰총장 본인의 편의를 위한 이게 그 규칙인 거지 그 검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그 특별히 그 수사에 관여를 하라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규칙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미 수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게 마치 큰 문제가 되고 그런 잘못된 수사, 공정하지 못한 수사, 특혜 수사가 있다는 것처럼 말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그 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 성공이나 본인이 그 검찰청장으로서 공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출세? 저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과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 네, 그 명예를 집중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대신 반열에 오른 그런 뭐 과거로 치면 정의 같은 그런 국가 전체의 규범적인 그런 집행의 어떤 핵심 중추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시면 개인적인 명예와 사회적 비난 이런 거를 사실은 유연성 있게 돌파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뭐랄까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정도의 고려가 있어야 대국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최우선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명예나 어떤 맑은 이름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총장과 같은 자리에서 어떤 전체의 국면을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하고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동기였었거든요. 이원석이. 네. 예. 그렇게 되셨는데 정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대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과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고려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노하거나 분노해야 될 이런 사안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었는가 이런 점들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이원석이를 한동훈이 추천했다는 게 정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추천하는 거지. 예. 처음에 그거 이제 조각할 때. 예. 자,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이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에 좀 너무 지나치게 의존된 결정과 판단과 표현을 오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사라는 것이 꼭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모든 경우에 모든 사안에 대한 것을 모두 공개하여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추미애가 박탈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이잖아요. 예.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장관은 한동훈이고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건 이원석이잖아요. 예. 저것들이 그런 사이라며요. 네. 그러면 이원석이가 야 이렇게 됐는데 수사지휘권 다시 복원시켜줘. 그래야 내가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마무리하든지 할 거 아니야. 네. 한동훈이가 수사지휘권을 복원해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했을까 2년 그러니까 동안. 둘이가 왜 안 했냐 말이에요. 근데 둘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어떻게든 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계속 질질질질 끌어서 예. 끝까지 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발목에 뭔가를 채워놓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수사지휘권이 없어가지고 나는 아무 말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 만약에 수사지휘권이 있다 그러면 그 곳곳에서 아니 빨리 왜 처리 안 하지? 그 모든 책임이 검찰총장한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역으로 따져보면 자기가 면피하시려는 그 무책임한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될 정도로 이 그 본인의 수사지휘권을 복귀시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이승우 변호사, 네. 그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이 수원지 지원을 피하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못 피했네. 예, 갈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진행된 경과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겹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겹치지도 않는데 대장동 쪽하고 쌍방울 쪽. 네, 그걸 그렇지. 예, 불러서 그걸 굳이 경합시켜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신건과 계속 진행되던 속행 사건을 결합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진행되는 속도만 늦추겠다라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결국 사안인데 덩어리만 크게 만들어서 굴리기만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대법원에서 안 돼. 바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법관이 그 일주일 만인가 안 돼 그랬다면서. 예, 일주일도 좀 예의를 지켜주신 게 아닐까 생각은 들었고요. 받자마자 바로 기각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런가 하면 김혜경이는 뭐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에서 뭐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와 관련해서도 좀 해프닝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검사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뭐 거부하겠다 계속 하면서 이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와 관련해서 그 변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는 아니 신문권이라는 것도 보장이 돼야 된다. 질문할 수 있는 권리도 검사의 권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 그리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때의 표정이나 여러 인상들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검사의 입장이고요. 근데 피고 쪽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게 이제 그 동일한 질문을 계속 또는 이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질문하는 게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권 침해라고. 인권에 제소한다고 그랬다며. 예, 인권이 제소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법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질문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정에 충실한 그 법 절차 내에서 지금 하는데 그걸 인권에 제소한다라는 그거는 마치 그 신문을 못하게 하는 어떤 일종의 협박이나 강요 아니냐. 그러니까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철회를 했어요. 글쎄. 인권의 진술을. 현장에서 검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거 그 현장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나 봐. 그 당연하죠. 네, 바로 무릎 꿇어야 되고요. 그럴 때는요. 네, 잘못에 대해서 괜히 그걸 문제 삼아서 억지 논리를 끌고 가게 되면 그 이화영 씨 사건 선고됐을 때 보셨잖아요. 판사가 화나갖고서 선고하는 거. 그런 상황밖에 초래될 게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논리로 싸우는 것이지 성질 난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결국 법원에서는 판사는 이제 그 포괄적 진술 거부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보통 이제 그 조국도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네. 묵비권이라고 저희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이분 또 이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김혜경 씨도 행사하고 있는데 조국 사건 결론이 결국 어떻게 났습니까? 1, 2심 다 유죄가 유죄로 되고 났죠. 다 예. 이제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판사들이 그 묵비권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좋은 심정을 가지질 않아요. 자기 재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뭐 몰라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묵비권 그래 행사할 수도 있겠지 방어 전략에 따라서 근데 재판에 와가지고 그렇게 억울한데 변명을 안 한다 사건 설명을 안 한다 그거는 그냥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왜 억울한 아하.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묵비권 행사와 예. 재판정에서의 묵비권 행사는 그거는 완전히 전혀 다르게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내가 재판하는데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누가 뭐 그 피고인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무슨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공정하게 하실 이야기 다 해라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진짜 아니라고 하면 그런 판사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진술을 거부한다는 거는 그 사실 말할 수가 없고 말을 하면 본인한테 불리해지고 결국에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 아니냐. 보통의 판사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판단할 합니다.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검사 앞에서 거부권 행사, 묵비권 네. 하는 거는 내가 재판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판정에서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래 버리면 예. 그러면 감옥 보내서 감옥 안에서 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국민의 재판정에 서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국민의 재판정에서 뭐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저기 형사 사건 많이 다루시니까 이 네. 재판정에서 거부권 행사, 묵비권 행사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계좌 자료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 사건이고 그걸 유용했다라고 다투는 사건이면 아하. 자료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가 억울하면 이거 사실은 뭐에 쓴 거예요? 무슨 용도로 쓴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죠.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판사 머릿속이나 제 머릿속에 뭐라고 들리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이러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리는 다 검사가 생각하고 있는 혐의 사실 쪽으로 다 기울게 되는데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로 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 변호사가 문제인가?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이 재판이 유죄로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뭐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을 끌 거기도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선거에서 이 말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 아하.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국민의 법정에서 뭐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뭐 이야기할 이거 건데. 갖고 내가 감옥이야 가겠냐? 예.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그런 어떤 선거에 미칠 영향 이것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결국 죄를 지었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예. 그래. 그런가 하면은 김정숙이 타지말 외유 의혹과 관련해서 네. 검찰이 문체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그러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보는 거죠. 국고에서 어떤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네.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행정적으로도 보면 뭐 다른 많은 국가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완결된 행정 문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대충 처리가 됐고 뭐 다 시점 안 맞게 구겨놓고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여부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신청서나 계약서 내용들 또 지출 경로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 딱 보면 아신다며?
그렇죠. 한번 그 사건을 보고 상담을 듣고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네.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다. 이거를 이제 미리 설명을 해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가능성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김정숙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 자백을 하셔라. 저는 형이라도 그리고? 좀 실형 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양형에서 선처를 양형에서 선처를 받으셔야지. 예를 들어 음. 그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해도 개전의 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개전의 정.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백을 약간 기초로 해서 그 변론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그 뭐든지 아니다, 뭐 괘씸하다, 뭐 어떻게 수사기관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나중에 이제 재판정에서 바라보는 그런 판사의 시각에서도 굉장히 나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합니다. 예, 이거 지금 그 저번에 타지말과 관련해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저번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그 식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기내 식비. 네, 맞아요. 예, 그게 저번 달인데 지금 벌써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중앙지검장 한 명 바뀌는 게 이렇게 큰 건지. 그렇죠. 예, 그 전에 2년 동안 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다른 사건도 솔직히 수사 제대로 된 게 없고요. 그리고 이 타지말 외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그 대통령 전용기 1호기 쓰는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은 그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제대로 이 터치되는 부분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일단은 뭐 죄가 있든 없든 그래.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는 게 아니 죄가 없으면 없다라고도 빨리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저는 인권을 지키는 검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보는데요. 이 눈빛이 얼마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진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근데 얼마나 자기 검증을 예. 이재명이나 김정숙이나 문재인이 눈빛을 꼭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번째 게 더 중요한데 예.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 검증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들을 다 옳고 억울하다라고만 이야기하시는 분의 사안은 불안함을 갖고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사건 어디선가 맡았을 때? 파열이 나겠구나. 근데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의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눈빛은 이글이글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무혐의나 무죄가 생각보다 쉽게 날 때가 많았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뭐 조국, 이재명, 김혜경, 문재인, 그다음에 김정숙. 네, 김정숙. 그러면 자기 검증을 하시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자기 검열이 전혀 없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사안이 더 있어가지고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있는데요. 내가 아까 이거 두 분 나오시면 질문한다 그랬어요. 헌혈 안 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뭐 우리나라 매혈하는 국가입니까? 피를 왜 강제로 뽑습니까? 예. 아니 그 최민희 예. 방통위원장 맡고 있는 좌파 예. 최민희가 그 이진숙 후보자가 공직 자격이 없다. 44년 동안 나는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러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참 이분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헌혈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데 네. 그리고 우리 최민희 위원장은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까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면 받아가지고 사면 복권돼가지고 이후에 선거 나올 수도 있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헌혈 안 한 거 가지고 누구를 비난할 본인의 그런 자격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민주당이나 쪽에서 출마하신 분들 보면 예. 그 선거 공보에 예. 세금 안 내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가 더 문제지 않을까요? 헌혈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 좀 그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네. 대단한 그리고 대단한 것들이야. 헌혈을 많이 한 분이 있다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그거를 그렇죠. 갖다가 헌혈을 안 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죄 지은 것처럼 한다는 거는 글쎄 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공직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뭐 저것들 딴에는 이진수 후보자를 검증한답시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로 주말마다 골프를 30번이나 결제를 했다. 근데 이게 대전 MBC 사장 때거든요. 네. 그 지방방송사 사장은 이게 거의 주중에도 그 광고주나 협찬자들 이거 하고 이 저 접대 골프도 치고 뭐 이런 걸 하는 자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가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해서 30번밖에 안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에. 저도 개수 계산해보고 비용 네. 나눠보고 해봤는데 네. 이거 왜 문제 삼는지를 모르겠어요. 묶어놓고 6,700 하니까 엄청 큰 숫자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30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럼 주말에 골프를 치면서 일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뭐가 그치. 문제라는 주말 골프는 그 노는 날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많아서 지역사회에 있는 관계자분들 만나고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나 협조사항들 구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한 건데 뭐 그게 주중에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진숙 후보자가 이렇게 그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게 이분이 정말 그 방통위원장의 적격이다. 이거를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하고 뭐 친분은 없지만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이 듣고 있었어요. 네, 네. 예, 옛날에 공천 신청도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공직에 또 물망에도 오르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스토리를 뭐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그 본인이 그 능력 있는 그런 기자셨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공정 방송에 대한 그런 신념이나 철학도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뭐 조금 하려 그러면 좌파 쪽에서 굉장히 공격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번번이 좀 이게 그 더 뻗어나가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단계에서 주저앉는 그런 경우로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정하는 거 보고 뭔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바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인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인사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좋은 자리, 맞는 자리를 적재적소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심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얼마 전에 왜 그 먹방 유튜버 하는 쯔양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이버 해커들의 그 이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네. 일부지만. 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또 유튜브들끼리 또 뭐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예. 그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유튜브가 예. 지상파, 종편, 신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 책임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언론이라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그야말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도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자정 능력에도 기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그걸 자정해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엄청나게 그 거대한 힘으로 컸는데 이게 그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네. 막 힘은 천하장사인데 아직 그 이 정신 연령은 막 뭐 열 몇 살 사춘기 때처럼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한 사람으로 사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좌파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자꾸 주게 돼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얼마나 공격받았는데요. 네. 예? 저거 한상혁의 한산율인가? 한상열인가? 혁이요. 한상혁. 혁 방통위원장 했던 네네 한상혁. 이자가 방통위원장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유튜브 때려잡으려고 방통위원장 한다고 그랬어요. 가짜뉴스나 만들어내는 유튜브를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집중적으로 타격의 표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일개 무슨 종북 주사파 정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미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도 없애지 못할 바에는 침투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 유튜브에서 우리 자유우파보다 좌파들 유튜브가 훨씬 더 더 세졌단 말이에요. 돈벌이도 그쪽이 훨씬 더 잘해요.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건 그거고 저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자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거를 나라고 하는데 써야지. 그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사실 괴롭습니다. 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시고 네. 원영수 변호사는 아직 유튜브 안 하시나요? 지금 건설부동산 법률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원영섭 TV입니다. 원영수 TV. 여기서 광고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럼 광고를 하셔야지. 원영섭 TV는 건설부동산 소송 법률 자문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고성호 TV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네. 예. 원영섭 TV. 자 댓글 창에 올려주세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건설 건축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시니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율 규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몇몇 뭐 이렇게 특출나게 문제를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현재 상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근데 사실은 이게 검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 사실 손을 댔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적 제재라고 해갖고 너무 막 이 인신 공격성의 내용들,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막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유튜브를 통해 갖고서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그 국가수사기관이 유튜브 방송과 관련돼서는 뭐 고소고발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해당 사안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특히 그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해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좀 그 자정할 수 있는 측면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일단 기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방통위원회 산하에 있는 독립기구죠. 방심위원회 역할이에요.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그 자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역할을 활발하게 잘해서 MBC 법정 제재 같은 거를 방심위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심위를 어떻게든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방심위를 그동안 공격을 해왔어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좀 이런 건데요. 네. 그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미래는 이미 그거는 아주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심지어 이제 그런 그 제도권 방송들도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언론사에서 제일 에이스급을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객관적으로 조회수라는 구독자라는 이게 계량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보이죠. 동시 접속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비교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자기 방송사에 있는 또는 언론사에 있는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보통 또 자기 유튜브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대는 유튜브로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윤리적인 문제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일부만 발현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와 관련한 범죄는 그 특징상 증거 체부가 굉장히 용이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어. 있으니까 이거를 예. 댓글도 다 실정법으로 남아 있어. 예, 실정법으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서 처벌하기도 쉽고 생각보다는 관리하기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터부시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유튜브의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파 유튜브보다 지금은 좌파 유튜브가 더 커요. 제가 가끔씩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훨씬 생태계가 더 커져 있고, 그럼에도 생태계 내에서 우파 유튜브에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지전 이야기하는데 우파의 유일한 진지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가 유튜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약간 그 윤리적인거나 아니면 그런 그 빅브라더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좌파보다 우파가 타격을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하나 개별 사건들에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 분명하지만 예.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이게 과도이고 알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말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좌파 유튜브가 더 커졌어요, 그 사이에.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때부터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키웠어요. 이게 자기들이 지상파, 종편, 신문 다 접수해 놓고 났는데도 여전히 자유파가 유튜브 가지고서 버텨내니까 저걸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침투해서 자기들이 장악해버리자고 정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유튜브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근데 이 국민의힘 말이에요. 아니 대선 끝난 다음에 극우 유튜브들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하고서 손절하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하고 손절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짝사랑하는 데처럼 돼버렸어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 점이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정말 그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 있어요. 예. 특히나 그 당원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보수 지지자 중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분들은 뭐 마치 이게 뭐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걸 규정해 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 유튜브가 정론화되는 그런 걸 오히려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를 이제 방론화시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진지전적인 개념,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을 조직화시키느냐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원영섭 TV를 구독했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올려 주셨는데, 예. 원영섭 TV 전 그 유튜브 하는 줄 몰랐어요. 예. 부동산 관련 전문 유튜브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법적인 문제가 자꾸 예. 생기거든요. 아주 그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 관련 법적인 문제 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영섭 TV를 보시면서 배우시고, 또 원영섭 TV를 보다 보면 원영섭 변호사와 이리저리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 컨택 포인트들이 생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영섭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말고도 모든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는 법을 알아야 이긴다는 법성 TV가 있습니다. 이승호 변호사의 법성 TV도 지금 댓글창에 좀 고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법적인 문제 그러면 골치 아파지나요. 그리고 예. 돈이 많이 더 들어요. 변호사 한 번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그럴 때
저 법정 TV 보는 거 돈 안 받죠? 네, 안 받죠. 그러니까 네. 법정 TV로 이승호 변호사의 법률적인 해박한 지식과 조언을 들으시고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 사건은 직접 수임을 좀 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구독자인데요 그러면 지가 뭐 좀 하겠지. 네. 예. 예.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인연을 평소에 맺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권영수 변호사. 아니 오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가 조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이슈화가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마무리돼야 될 사안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동안 이제 방치됐던 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께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전투적 정당으로 다시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사건 파일 이승호 변호사, 원영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